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3년 제2회 정기기사 실기 기출보건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도전동기 IM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과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제어실 중 어느 곳에서든지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전자접촉기 MC와 누름 버튼 스위치 PBS ON용 및 PBS OFF용을 사용하여 제어 회로를 완성하시오. 자, 우선 아래 회로를 보면 이쪽이 이제 현장에서의 회로고요. 이쪽이 제어실에서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온 스위치와 오프 스위치 있지요. 그 다음에 제어실에서도 온 스위치와 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도 이 MC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제어실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시퀀스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답을 알려드리면 오프, 끄는 회로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요. 온, 운전하는 회로는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야 현장 또는 제어실에서 여기 모터를 제어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선 여기서 모터를 운전시켜 볼게요. 운전시키려면 PBS ON 버튼을 눌러야겠죠. 우선 현장에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누르면 신호는 PBS OFF는 이제 비접점으로 돼서 회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비접점이 되겠죠. 여기서 신호는 PBS ON을 눌렀기 때문에 A접점에서 회로를 연결해 주겠죠. 그래서 MC1으로 신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MC1이 여자가 되면 MC1의 A접점, 얘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요 MC가 연결이 돼서 유도전동기가 운전을 하겠죠. 요번에는 제어실에서 한번 온 버튼을 눌러볼게요. 제어실에서 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접점에 있던 스위치가 회로를 연결시켜 주겠죠. 동작을 하면 회로를 연결시켜 주는 접점이 A접점이에요. 자, 그러면 전원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을 통해서 MC를 여자시키네요. MC가 여자되면 A접점은 회로를 연결시켜 주겠죠. 그래서 PBS ON 버튼에 손을 띄어도, 즉 얘가 복귀를 해도 여기 MC A접점으로 인해서 MC1이 여자가 됩니다. MC1이 여자가 되면 여기서 회로를 연결시켜줘서 IM이 운전하게 되겠죠. 요렇게 이런 이유에서 ON 버튼은 병렬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오프 버튼 보겠습니다. 오프 버튼. 요 유도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정지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오프 버튼을 눌렀어요. 오프 버튼은 비접점이기 때문에 동작을 시키면 회로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죠? 회로가 분리되면 신호가 끊기겠죠. 그래서 MC1은 소자가 돼서 여기 회로가 분리가 돼서 유도전동기는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오프 버튼을 누르면 유도전동기가 정지를 합니다. 요번에는 이제 제어실에서 오프 버튼을 눌러볼게요. 제어실에서 오프 버튼. PBS OFF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동작을 시키면 회로를 분리시켜 주겠죠. 그러면 신호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기겠네요. 그러면 MC는 소자돼서 유도전동기가 멈추겠죠. 그래서 현장과 제어실에서 유도전동기를 제어할 때 오프는 직렬, 정지는 직렬, 그 다음에 온, 운전은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암기하고 이것도 직접 그려 보셔야 돼요. 직접 그려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그림은 TNS 계통의 일부분이다. 미완성된 결선을 완성하시오. 이 문제는 계통 접지 방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좀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자, 요 문자 TNS로 되어 있죠. 요 첫 번째 문자는 이제 전원 측의 어떤 계통이냐,
이걸 나타내는 문자인데, 전원계통입니다. 전원계통. 이 전원계통은 T와 I로 분류가 돼요. T와 I. T는 전원이 대지와 접속했을 때 이제 T. 그리고 I는 대지와 절연되었을 때 I로 표현해 줍니다. 근데 얘는 T지요. 그럼 대지와 접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가? 전원 측이. 자, 그리고 요 N, 요 두 번째는 부하측을 의미합니다. 부하측. 부하측도 T와 N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T는 여기 전원축과 같이 부하의 그 외함이나 이제 접지되는 곳이 대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접속, 여기도 대지와의 접속이라고 할게요. 접속. 그리고 N은 전원이 대지와 접속점에 접속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원의 대지 접속과 연결되어 있을 때, 대지 접속과 연결되어 있을 때 N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S는 이제 부하 측에서 접지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S일 경우에는 중성선과 보호도체, 즉, 보호도체, 접지선, 옛날에 이제 접지선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S, 분리, S. 그리고 S와 또 C가 있는데, C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통합되어 있을 때, 이 두 개가 통합되어 있을 때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쉬워요. 자, 그러면 TNS죠. TNS. 이 전원 측에 요거는 대지와 접속. 그죠? 부하측을 볼까요? 부하측은 뭐지요? N. 전원 측에 대지와 접속된 곳과의 연결. 요 S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 예. 자, 요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보면, 중성선과 중간도체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보호도체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일 때는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요 그림을 보니까 요게 이제 전원측이고 이쪽이 부하측이네요. 자, 전원측이 어떤 계통이라고 그랬죠? TNS. 전원측이 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전원측이 대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죠? 그리고 N은 뭐예요? 이 부하가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선과 접지도체, 접지 방식, 접지되는 곳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부하는 접지를 외함에서 접지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호도체, 요게 이제 접지선이라고 했어요.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 측에서 대지와 연결된 선. 그래서 요 선, 보호도체 P2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외함이에요. 외함. 노출 도전부가 외함을 의미합니다. 외함. 자, 요 외함이 P, 전원 측의 대지와 연결된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왜냐? 여기 N으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S는 중성선, N이 중성선이거든요. 그리고 P가 보호도체입니다. 보호도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S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보면 요 노출도전부에 안으로 요 선 4개가 들어가 있네요. 요 3개는 이제 전원, 요거는 중성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중성선과 연결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전원선이 되겠죠. 그러면 L1, L2, L3 이게 전원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노출 도전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전원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것도 노출 도전부 외함 안쪽으로 선이 들어갔죠? 요것도 역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L1, L2, L3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얘가 전원, 그 다음에 얘가 부하측, 얘가 중성선과 보도체의 관계, 예,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예, 우리, 여기 답안 작성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예, 요대로 작성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거한 피레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이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적으시오. 요거는 단답형,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피레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그래서 1번은 발전소, 특과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2번은 배전용. 네, 3번은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그래서 3번은 고압, 4번은 수용 장소.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피레기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암기가 되겠죠?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3 피레기 시설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다음은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 및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맞는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자, 요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답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여기 보면 순시 트랩에 따른 구분,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 순시 트랩 범위에 따라서 그 형이 달라지는데요. 차단기 전격 전류의 3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는 우리는 B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용 전격 전류의 5배를 초과하고 10배 이하는 C형,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는 D형이라고 합니다. 암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 및 특성에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전격 전류 구분이 60A 이하일 때 시간은 60분이고 전격 전류 배수 부동작 전류는 1.13배. 그 다음에 동작 전류는 1.45배. 요 밑에 63A를 초과하고 120분 또 똑같습니다. 1.13배, 1.45배.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입력이 ABC이며 출력이 Y1, Y2인 진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진리표를 이렇게 주고 논리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우선 A, B, C는 AND, 즉 곱셈으로 적용을 하고요. 출력에 여기 출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OR, 덧셈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B, C에서 출력이 발생되는 Y1에 출력이 발생되는 건 이렇게 3개죠. 요것들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 0이면 부정, 1이면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정이니까 A 바지요. A 바. 그래서 얘는 A 바, B 바, C 바예요. A, B, C는 AND, 곱셈 개념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A, B, C. 여기 Y1은 출력이 발생하는 것들 A, B, C의 바, A 바, B 바, C 바를 곱셈, AND. 그 다음에 또 출력이 발생하는 거 뭐 있죠? 여기 있네요. A는 긍정, 그냥 A예요. A에 B가 B 바, C가 0이니까 C 바. 요거 3개는 AND, 곱셈, A, B 바, C 바. 그 다음에 또 출력이 발생되는 게 요게 있네요. A, B 0이니까 C 바가 되겠죠. 요 A, B, C는 곱셈, AND, A, B, C 바. 그리고 요 발생된 출력 3개는
세 개는 5R 덧셈 해서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C바, C바, C바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요. 그럼 C바로 묶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서 A, A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요. 그럼 요것도 이제 정리해 보면 A바, B바 플러스 A로 묶으면 B바 플러스 B. 요거는 나와 나의 부정을 5R 더해주면 1이 됩니다. 1.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예. 그래서 얘를 1을 적용을 하면 식은 A바 B바 플러스 A의 C바. 예, 요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A바 B바 플러스 A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얘랑 더해지고 얘랑 더해진 걸 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것도 논리식의 법칙입니다. 보면 요렇게 정리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요렇게 정리된다. 해서 A바 플러스 A, B바 플러스 A 에서 C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나와 내가 부정인 것을 5R 즉 더해주면 얘는 1이 된다고 했죠. 여기 1이 된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 똑같은 논리식입니다. 그래서 1 하면 남는 건 A 플러스 B바의 C바다. 예, 요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요거는 뭐 내가 이런 논리식의 법칙을 다 암기해서 여기에다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힘들어요. 그냥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시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요번에는 Y2를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출력이 발생되는 거 찾아야죠. 이렇게 출력이 발생되는 게 있네요. 네, 여기서 출력이 발생되는 건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똑같이 제로는 A바, B바, C바로 표현하고요. 1은 그냥 B,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A, B, C는 곱해주고 출력 길이는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많네요. 자, 요거 또 정리를 해보면 여기 A바 C바 똑같네요. 그래서 A바 C바로 묶어주고 B바 B 더해주면 이런 식이 되고요. 여기도 BC 이거 똑같네요. BC로 묶어주고 A바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남은 건 요게 있네요. 요거는 A C바 이렇게 묶어주면 B 플러스 B바 이런 식이 되겠네요. 나와 부정인 내 자신, 나와 내 자신의 부정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1. 얘 1. 그래서 남은 건 A바 C바 플러스 BC 플러스 A C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C바 똑같네요. 그러면 이것도 묶어줄 수 있죠. 이렇게 묶어주면 C바 A바 플러스 A 얘는 또 1이 돼요. 그러면 C바 플러스 BC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좀 전에 여기서 했던 거와 같이 불대수 기본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 더한 거 곱하기 요거 더한 거. 즉 요거 더한 거 곱하기 요거 더한 거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요거 더하면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은 건 C바 플러스 B. 그래서 B 플러스 C바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Y2는 여기서 결과값이 좀 많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요렇게 출력이 나오는 것들이 많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 얘와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A바 B바 C가 되겠네요. 0, 0, 1이니까 이거 더하기 얘는 A, B바
C가 되겠네요. 얘가 Y2의 부정이다. 예, 출력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정리하면 C 똑같네요. 그러면 A바 B바 플러스 A B바에 C로 묶을 수가 있죠. 얘가 출력의 부정이다. 그 여기서도 B바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B 바로 묶어주고요. A바 플러스 A C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요. 그러면 얘는 나와 내 자신의 부정을 더해줬기 때문에 1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남은 건 B바 C, Y의 부정이다. 근데 요 부정을 없애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부정을 또 해줘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여기다가도 부정을 해주면 여기다가도 부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근데 요거 드모르강의 법칙으로 정리를 하면 곱한 것의 전체의 부정은 각 개별의 부정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드모르강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여기 부정의 부정에서 긍정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긍정 플러스 C의 부정은 Y2다. 요거랑 똑같지요? 요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직접 정리해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무접점 논리 회로로 나타내시오. 자, 우리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정리한 논리식을 이제 회로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1번에서 우리 정리한 논리식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Y1의 출력을 보면 A 플러스 B바, 플러스는 뭐죠? OR 개념이죠. OR의 게이트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뒤에가 볼록 들어간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그래서 A와 B가 OR 게이트의 관계를 갖고요. 그리고 B는 부정입니다. B는 부정. A와 B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과 C바는 뭐예요? C의 부정이죠. C의 부정이 AND의 관계를 갖네요. AND 게이트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요것과 C바 부정이죠. 부정이 이렇게 들어가서 Y1의 출력을 갖는다. 그리고 Y2는 B 플러스 C바예요. B 여기서 이렇게 따오면 되겠죠. B 딱 하고 플러스는 OR 개념, 게이트는 이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바는 C의 부정을 지나면 이게 C바가 되죠. 얘가 이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 Y2의 결과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무저점 논리회로도 우리 1번에서 정리한 논리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가로 3번 유접점 논리회로로 나타내시오. 1번에서 정리했던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1번에서 정리했던 논리식은 이런 논리식이죠. Y1을 보면 A 플러스 B바, 요건 OR 개념이죠. OR 개념은 플러스 개념이고 OR은 병렬입니다. 병렬. 그리고 요거 곱셈은 무슨 개념? AND죠. AND는 곱셈 개념. AND는 직렬입니다.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와 B 바가 OR로 되어 있죠. OR이면 병렬. A와 B 바는 비접점을 의미해요. 비접점은 요 단자의 왼쪽에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왼쪽에다 비접점 해서 A와 B 바가 OR 병렬. 그리고 이것과 C 바는 AND는 직렬. 이것과 C 바는 직렬 해서 Y1 결과값을 갖고요. 이거는 B 플러스 C 바네요. 플러스는 뭐라고요? OR은 병렬. B 플러스 C 바 병렬로 해놓고 결과값은 Y2다. 이렇게 논리식을 유접점 회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 보시면 쭉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직접 그려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변류비가 50대 5인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 때
전류계에 2A의 전류가 검출되었다. 1차 측 전류를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는 여기 이 전류계에 2A의 전류가 검출되었답니다. 그럼 이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몇 암페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요게 CT지요. 변류계입니다. 근데 변류계 결선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전류계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네, C상이 연결되어 있는 변류계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서로 전류의 방향이 다르지요. 이것을 차동 결선이라고 합니다. 네, 차동 결선은 1차 측의 전류를 구할 때 루트 3을 나눠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 1차 전류는 2차 전류보다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요.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CTB를 곱해주는 거예요. CTB는 50대 5지요. 네, 50대 5입니다. CTB의 역수를 곱해주면 50분의 5가 적용이 돼서 이 1차 전류가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1차 전류는 2차 전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CTB를 그냥 그대로 곱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루트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요걸 곱해주는 이유는 차동 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동 결선에서의 1차 전류를 구할 때는 2차 전류에다가 그냥 CTB를 곱해주고요. 차동 결선에서의 1차 전류를 구할 때는 2차 전류에다가 CTB를 곱해주고 루트 3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 2차 전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동 결선일 경우에는 CT가 넘어가야죠. 그래서 2차 전류는 CTB분의 1을 곱해주고요. 차동 결선에서는 2차 전류는 CTB 넘어가죠. 그럼 CTB분의 1, 루트 3분의 1도 넘어가요.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줍니다. 어디에? 1차 전류에. 그래서 식은 가동 결선과 차동 결선일 때, 차동 결선일 때 루트 3분의 1을 적용시켜준다는 거. 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변류비 관련해서 요거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문제 풀어보면 1차 전류는 2차 전류 몇 암페어 줬어요? 네, 2차 전류계에 나타내는 값이죠. 네, 2암페어 곱하기 변류비 CTB죠. 5분의 50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곱해줘서 11.5암페어다. 네, 라는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11.5암페어가 여기 전력선에 흐르는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전격 전압 380V, 전격 용량이 7.5kW인 전동기의 역률이 80%이다. 전동기 역률을 90%로 개선하기 위해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시오. 야, 콘덴서 용량 물어봤네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여기서의 이 세타 1은 개선전 역률 코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 이 각도를 탄젠트로 적용시킨 그 각도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여기서의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에서의 요 세타를 탄젠트에 적용한 세타예요. 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면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탄젠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탄젠트 세타 2도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로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여기 참고에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공식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P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킬로와트 단위인 적용 용량 7.5kW가 되겠습니다. 7.5kW 곱하기 요걸로 갈까요? 코사인 세타 1 이건 뭐죠? 개선전 역률이죠. 개선전 역률 80%예요. 이 문제에서 전동계 역률을 80%에서 9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선전 역률 80% 하면 0.8 적용하고요.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 90% 그래서 0.9 그리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개선 후의 역률 0.9의 제곱 계산하면 이때 콘덴서 용량은 1.99kV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콘덴서 용량의 단위는 kVA예요. 단위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2번 콘덴서 용량 kVA를 정정 용량 마이크로파라드로 나타내시오. 단 콘덴서는 델타 결선으로 설치하고 주파수는 60Hz로 한다. 이 문제는 콘덴서의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정정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델타 결선으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콘덴서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3ωc2의 제곱. 그런데 여기서 2가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그런데 문제에서 준 전압은 여기 380V 있죠. 이 전압이 상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이런 얘기가 없지요. 그러면 이 전압은 선간전압으로 보셔야 됩니다. 선간전압, 상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얘기가 없으면 선간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델타 결선은 이렇게 결선시키는 게 델타 결선이죠. 콘덴서니까 이렇게 결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선간전압인데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선간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지요. 그래서 그냥 3ωc 상전압 대신 선간전압의 제곱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Y결선이다 하면 상전압은 여기 전압이에요. 그죠? 선간전압은 여기 전압입니다. 그래서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Y결선이다 했을 때는 이 공식에다가 3ωc2 상전압에다가 선간전압을 적용해 시켜주면 루트 3분의 V의 제곱 얘는 3ωc 전압의 V제곱 제곱 적용해주고 루트 3의 제곱 적용해주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지요. 3. 그래서 얘랑 약분이 돼서 ωc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문제는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그냥 요 공식을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정정 용량을 물어봤죠. C가 정정 용량입니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해서 C를 적용하면 3ω 선간전압의 제곱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시켜 보면 3 곱하기 이 오메가는 뭐죠? 2파이 F입니다. 2파이 F 주파수 문제에서 60Hz 줬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Hz 또 문제에서 선간전압 380V 줬습니다. 그래서 380V의 제곱 분의 Q는 뭐예요? 콘덴서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은 가로 1번에서 구했어요. 1.99 곱하기 1.99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였지요. 그래서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적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1.99 곱하기 10의 3승 여기까지가 이제 정정 용량의 파라드 단위를 계산한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크로 파라드죠. 그죠? 마이크로 파라드.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줘요. 그래야 이제 마이크로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주면 12.19 마이크로파라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콘덴서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구한다는 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은 점 광원으로부터 원뿔 밑면까지의 거리가 4m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3m인 원형면의 평균 조도가 100룩스라면 이 점의 평균 광도 칸델라를 계산하시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평균 광도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원뿔일 때의 광도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 공식 이렇게 됩니다. 입체각 분의 광속. 이 광속은 조도 곱하기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원뿔일 때의 입체각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우선 조도는 줬죠. 문제에서 100룩스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어떤 면적이냐면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면적이에요. 요 면적 원의 면적이죠. 어떻게 구할까요? 파이 r의 제곱으로 면적을 구하죠. 이게 원의 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원의 둘레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둘레 2파이 r로 구합니다. 단위는 둘레이기 때문에 이제 미터지요. 요거 두 가지 원의 둘레, 원의 면적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s가 원의 면적인데 면적 파이 곱하기 r이 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3의 제곱 하면 9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코사인 알파는 여기서의 요게 이제 알파 이 각도에서 이제 코사인을 구하는 건데 각도가 이 각도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가겠지요. 그죠? 그러면 요 빗변은 어떻게 구할까요?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요 빗변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 빗변 여기서부터 여기 빗변 요 빗변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이거 분의 밑변 4m죠? 4다. 해서 요거 계산하면 0.8. 그래서 이제 코사인 알파, 요 알파 각도의 코사인은 0.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도는 문제에서 100룩스 줬고요. 이제 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용시켜 보면 이때 광도는 100 곱하기 면적 9파이 나누기 2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0.8 적용하면 이때의 광도는 2250 칸델라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광도 구하는 공식, 원뿔에서의 광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AB 수용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B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표로 되어 있네요. 자, 가로 1번 보면 수용가 A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자, 그러면 부등률 A 수용가군의 부등률 1.2지요. 1.2 곱하기 역률은 1입니다. 1 분의 설비 용량 50kW 곱하기 수용률 해서 0.6 하면 변압기 용량은 25kV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압기 용량은 kV 암페어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설비 이 용량을 단위가 킬로와트가 아닌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다 하면 이때 여기 역률은 곱해지지 않습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역률이 적용된 이유는 뭐냐면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여기 역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비수용가의 변압기 용량 계산. 이것도 똑같이 부등률, 비수용가의 부등률 한번 볼까요? 부등률 1.2네요. 그 다음 역률이 1이네요. 그래서 부등률 1.2, 역률 1 분의 설비 용량이 30kW, 3kW 곱하기 수용률이 0.5. 그래서 0.5 적용해서 계산하면 그때 비수용가의 용량은 12.5kV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수용률, 부등률 뭐 이런 것들을 줬을 때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암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3번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계산하시오. 단위는 킬로와트네요. 자, 고압 간선 어딘지 봅시다. 고압이면은 변압기 1차 측이 되겠죠. 그죠? 변압기 1차 측의 간선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간선을 정의하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선은 제일 처음에 있는 선이 되겠죠. 그죠? 제일 초기 선. 그거를 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죠. 분기되기 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 네, 간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간선을 이제 구하는데, 요 간선은 A군, B군의 전력을 합치고요. 요 두 개의 부등률을 나눠줍니다. 그럼 간선이에요. 자, 그래서 A군과 B군, 우리 가로 1번, 가로 2번에서 구했죠. 예, 그래서 가로 1번에서 25kVA, 12.5kVA, kVA. 예, 요게 이제 A, B예요. 그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부등률로 나눕니다. 변압기 간의 부등률로 나누는 거예요. 변압기 간의 부등률은 여기 1.3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3을 적용을 해 준 거고요. 여기까지가 kVA로 계산된 단위가 이제 kVA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킬로와트를 구해라 그랬죠. 자, kVA를 주고 킬로와트를 구해라 하면 역률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역률을 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래서 합성 역률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을 곱해준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변압기 용량 구할 때 킬로와트로 계산되면 역률을 나눠줘야 kVA가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kVA의 역률을 곱해서 킬로와트가 됐죠. kV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역률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와트에 역률이 나눠지면 kVA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단위가 바뀐다는 거.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때 최대 부하는 28.85k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문제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은 송전 계통의 S점에서 2점이지요.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자, 도면 이렇게 주어졌고요. 조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로 1번 기준 용량을 10MVA로 하여 변압기 T2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각각 환산하시오. 이 문제는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환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퍼센트 리액턴스 환산하는 방법은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로 환산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하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리액턴스 대신 임피던스 적용해 주면 기준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조건에서 리액턴스를 줬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 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용량, 기준 용량은 10MVA로 MVA로 문제에서 줬고요. 자기 용량과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T2니까 T2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1차, 2차, 3차가 있고 여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있죠. 여기서 퍼센트 리액턴스 12%, 16%, 9.5% 예, 이렇게 줬는데 이 퍼센트 리액턴스의 기준은 요 뒤에 써져 있지요. 예. 요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일 때 12%, 얘 기준일 때 16%, 얘 기준일 때 9.5%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적용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100 메가볼트 암페어죠. 그죠?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럼 얘도 단위를 동일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 3개 지우면 메가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보면 자 1차에서 2차 25,000kV 암페어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면 25 메가볼트 암페어. 요게 자기 용량이에요.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넣으면 예, 이제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가 4.8%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2에서 3차도 기준이 25,000kV 암페어죠. 이거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면 25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넣고 계산하면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6.4%, 자기 용량 그리고 기준 용량 그 다음에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적용하면 얘는 9.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 환산하는 방법 요거 암기해 두고 계셔야겠죠? 예, 요거 직접 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로 2번 변압기 T2의 1차, 2차, 3차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하시오. 아니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가로 1번에서 구한 거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예요.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이제 3차가 되는데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를 구한 거고 단락 전류나 단락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1차의 퍼센트 리액턴스, 2차의 퍼센트 리액턴스, 3차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적용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거 가지고 1차, 2차, 3차를 구분하면 그래서 여기서 가로 1번에서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1차, 그러니까 1차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할 때는 1차가 들어간 것끼리는 더해줘요. 1에서 2차, 3에서 1차, 1차 들어갔죠? 그럼 서로 더해주고 1차가 들어가지 않은 건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를 2로 나눠줘요. 이게 이제 1차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2차, 2차도 마찬가지로 2차가 들어간 건 서로 더해줍니다. 그리고 2차가 들어가지 않은 건 빼줘요. 그리고 전체를 2로 나눠줘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자, 3차. 3차도 역시 3차가 들어간 거는 서로 더해줍니다. 그리고 3차가 들어가지 않은 1에서 2차는 빼줘요. 그 다음에 전체를 2로 나눠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것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에서 2차, 2에서 3차, 3에서 1차. 그래서 1차는 1에서 2차, 3에서 1차 두 개를 더해줘요. 4.8 플러스 9.5. 그리고 1차가 들어가지 않은 6.4는 빼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2로 나눠줘요. 그러면 1차는 3.9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차는 2차가 들어간 것만 더해주죠. 2차, 4.8하고 6.4, 4.8하고 6.4 서로 더해주고요. 여기 2차가 들어가지 않은 3에서 1차는 빼줍니다. 마이너스 9.5.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2차는 0.85%, 3차도 마찬가지로 3차가 들어간 6.4와 9.5, 6.4와 9.5 서로 더해줘요. 그리고 3차가 들어가지 않은 4.8은 빼줍니다. 네, 그리고 전체를 2로 나눠주면 5.5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이 공식 암기해 주세요. 암기하는 방법은 1차를 구할 때는 1차가 들어간 것은 더해주고 1차가 들어가지 않는 건 빼주고 전체를 2로 나눈다. 2차, 3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3번 넘어갈게요. 가로 3번 기준 용량을 10MVA로 하여 발전기에서 고장점까지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하여 구하시오. 이 문제는 요 발전기서부터 고장점까지의 모든 퍼센트 리액턴스를 합해서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문제에서 준 그 조건에서 준 그 퍼센트 리액턴스 그냥 다 더해주면 될까요? 아니겠지요. 그죠?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 용량을 10MVA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구했던 T2 퍼센트 리액턴스 환산한 것처럼 발전기 T1 여기 송전선로 그 다음에 조상기 요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환산을 해줘야 돼요. 환산하는 방법은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로 계산한다고 했죠. 발전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조건에 보면 용량이 5만 kVA네요. 우리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단위를 바꾸면 50MVA 되겠죠. 그래서 50MV 자기 용량 50MV 분의 기준 용량 10MVA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25% 적용하면 발전기는 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TR1 변압기 1은 용량이 자기 용량이 5만 kVA 이것도 역시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환산하면 50MVA가 되겠죠.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10MVA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0% 하면 변압기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송전선, 여기 이제 송전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전선의 자기 용량, 기준 용량, 거기 이제 표를 보면 8 가로 열고 1000kVA 기준. 그럼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0kVA. 그럼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꾸면 10MVA 분의 기준 용량 10MVA 곱하기 자기 용량 8% 하면은 요 송전선은 8%.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할까요? 8%. 그 다음에 T1 우리 가로 2번에서 구했죠. T1은 3.95%. 여기 1차입니다. T2의 1차, T2의 2차는 0.85, 3차는 5.55. 우리 좀 전에 계산했죠. 그리고 조상기 보니까 자기 용량이 1000kVA, 얘도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꾸면 10MVA 분의 자기 용량 10MVA,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15% 하면은 조상기도 15%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요것 가지고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얘와 얘는 병렬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얘 기준으로 봐서는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얘와 얘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변압기 1차까지는 직렬이죠. 그러면 5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3.95 다 더하면 18.95%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8.95%예요. 그리고 여기 T2의 2차와 조상기, 얘는 이제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5와 15%를 더하면 20.55, 여기는 20.55%가 되고요. 여기는 0.85%.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95%가 되는 거고, 여기가 20.55%가 되는 거고, 여기가 0.8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면 얘랑 얘랑은 병렬이죠. 그죠?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구한 다음에 얘는 병렬과 이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로 계산된 것과 직렬해서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장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요 계산하면 10.71%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병렬로 계산된 것과 얘는 직렬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고장점의 단락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자,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죠. 근데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대신 퍼센트 리액턴스를 적용했죠. 그죠? 그래서 얘 대신 그냥 퍼센트 리액턴스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 가로 3번에서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 10.71% 나온 거 계산했죠. 그래서 걔를 적용해주면 10.71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요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기준 용량 10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래서 곱하기 10메가볼트 암페어 하면 이때의 단락 용량은 93.37. 얘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얘 단위도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5번 고장점의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자, 요번에는 단락 전류를 구하라네요.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 전류예요. 전격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용량을 기준으로 한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 용량 뭐예요? 10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 구했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기준 용량이 어떻게 계산된 기준 용량일까요? 3상이니까 루트 3 전격 전류 곱하기 전압.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이 기준 용량이. 그래서 루트 3V를 넘겨줘서 나눠주면 전격 전류는 루트 3V분의 100 메가볼트 암페어다. 로 계산되어서 전격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 용량 100 메가볼트 암페어. 메가볼트 암페어 그 기본 단위인 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면 10의 6승 곱해야죠. 요 메가가 10의 6승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어떤 전압을 적용해야 되냐. 어떤 전압이냐면 단락사고가 발생된 지점의 전압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단락사고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전압, 얘가 1차고 여기가 2차라고 했습니다. 그럼 T2의 2차 전압 77kV네요. 77kV. 그러면 좀 전에 공식에 77kV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77kV니까 10의 3승.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의미가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 구했지요. 10.71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루트 3 곱하기 단락사고가 발생된 지점의 전압 77 곱하기 10의 3승 볼트 분의 기준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기준 용량. 기준 용량은 요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할 때 적용했던 용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6승 적용하면 이때 단락 전류는 700.09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시고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분전반에서 50m의 거리에 380V 4극 3상 유도전동기 37kW를 설치하였다. 전압 강화를 5V 이하로 하기 위한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단 전압 강화 계수는 1.1, 전동기의 부하 전류는 75A 3상 3선식 회로임.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전선의 굵기를 물어봤지요. 그럼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 전선의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 단삭 2선식, 삼삭 3선식, 단삭은 3선식, 삼삭 4선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근데 문제에서는 삼상 3선식 회로라고 했죠. 그래서 삼상 3선식 이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L은 전선의 길이, 그 다음에 요 I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요 E는 전압 강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서 답을 찾아보면, 자, 삼상 3선식에서 전선의 굵기 1002분의 30.8 Li, 그래서 30.8 곱하기 50, 분전반에서 50m의 거리에 있는 유도전동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전선이 50m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50m,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75A, 나누기 1000 곱하기 전압 강하는 5V 해서 이때 전선의 굵기는 23.1mm 제곱보다 굵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 준 게 뭐가 있죠? 전압 강하 계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산된 값에 전압 강하 계수를 적용해서 23.1 곱하기 1.1 하면 25.41mm 제곱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요 문제에서는 그냥 계산하여라 해서 그냥 뭐 요거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전선의 굵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까지만 암기를 할게요. 네. KSC, IC 전선의 규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값이 이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35mm 제곱을 선정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KSC, IC 규격의 35mm 제곱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3300대 200V인 변압기의 용량이 각각 250kVA, 200kVA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각각 2.7%와 3%일 때 그 병렬 합성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 그 변압기 부하 분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변압기 두 대가, 이렇게 변압기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얘가 A 변압기, B 변압기라고 합시다. 얘가 250kVA의 용량의 변압기고, 얘가 200kVA의 변압기입니다. 이게 용량이에요. 용량이고, 얘 퍼센트 임피던스가 2.7%, 얘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제 3%. 이런 상황에서 병렬 합성, 그러니까 두 개의 이런 상황에서의 변압기를 두 개 병렬로 놓으면 여기에서의 합성 용량은 얼마나 되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250 플러스 200 해서 450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건데,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 A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력 나누기 B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력. 그래서 이게 지금 분담, 부하 분담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 B 변압기 용량분의 A 변압기 용량 곱하기 퍼센트 A 변압기 용량, A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자, B 변압기 용량 200kVA지요. 이거 분의 A 변압기 용량 250kVA 곱하기 2.7분의 3은 18분의 25. 이게 뭘 뜻하냐면, A 변압기가 25개를 하나부터 이제 하나 둘 해서 25개만큼의 용량을 분담하고, B 변압기가 같은 용량을 25개로 나누는 거예요. B 변압기가 18개, 이제 개수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18개만큼의 용량을 다 분담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요. A 변압기 용량이 250kVA지요. 얘를 25개로 나눠요. 25개로 나누면 요 동그라미 하나가 몇 kVA죠? 10kVA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요 10kVA가 25개 있으면 A 변압기 용량이 250kVA가 될 거예요. 그죠? B 변압기는 이게 몇 개 있다고요? 18개. 그럼 10kVA가 18개 있으면 얘는
180kVA가 되겠죠. 요거 두 개 합치면 430kVA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이제 생기겠죠. 왜 250kVA를 25개로 나누냐? 여기 비변압기 200kVA를 18개로 나누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200kVA를 18개로 나누면 이 동그라미 하나의 용량이 11.11kVA가 돼요. 20kVA를 18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 A 변압기가 담당해야 되는 건 요게 몇 개라고요? 25개입니다. 그럼 요거 하나가 이제 10kVA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1.11kVA가 돼요. 그럼 11.11kVA 25개면은 277kVA입니다. A 변압기가 용량이 250kVA인데 277kVA를 견딜 수 있을까요? 담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A 변압기 기준으로 해서 25개를 나눈 다음에 B 변압기를 용량을 분담하는 용량을 계산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계산하면 B 변압기 용량은 200kVA인데 이렇게 250을 기준으로 하면 B가 담당해야 될 용량은 180kVA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용량보다 낮은 부하 용량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변압기 큰 변압기 용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게 단번에 이해되긴 힘듭니다. 요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계산을 하고 중요한 건 기준을 A 변압기, 용량이 큰 변압기 기준으로 해서 B 변압기가 담당하는 용량을 구한 다음에 서로 더해준다.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것도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부하 곡선을 가진 A, B의 수용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B 수용가의 설비 용량은 10kW이다. 자, 가로 1번 A, B 각 수용가의 수용률을 계산하시오. 자, 수용률입니다. 그러면 수용률을 계산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수용률은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 그러니까 피크치를 의미해요. 설비 용량분의 피크치 곱하기 100으로 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A 수용과 B 수용가 줬지요. A 수용가 수용률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설비 용량 10kW에다가 최대 피크치 어디에요? 8kW네요. 8kW. 그럼 10분의 8 곱하기 100 하면 A 수용가의 수용률은 80%. B 수용가의 수용률 A, B 설비 용량은 10kW니까 10kW분의 B 수용가의 최대치 6kW네요. 6 곱하기 100 해서 B 수용가는 6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로 2번 A, B 각 수용가의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부하율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 피크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 여기서 이제 평균 전력이 하루 동안의 모든 전력을 더한 다음에 24를 나누면 1시간 동안 평균 전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4분의 1 사용 전력량,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에요. 곱하기 100. 이렇게 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번분수를 이제 정리하면 24 곱하기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은 1분의 수용 전력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1 사용 전력량.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24를 곱한 것 분의 1 사용 전력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수용가부터 구해볼까요? 24 곱하기 최대 수용 전력 A 수용가의 피크치는 8kW 분의 자, 요거 하나당 6시간씩이죠. 그죠? 그래서 2kW를 6시간 6kW를 6시간, 8kW를 6시간, 2kW를 6시간 해서 요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제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부하율은 56.2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과 똑같이 B 수용가의 부하율도 구하면 24 곱하기 피크치 6kW 분의 2kW 6시간
4kW 6시간, 2kW 6시간, 6kW 6시간. 이렇게 적용해서 곱하기 100 계산하면 비수용가는 58.3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6으로 수정이 안 되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AP 수용가의 부하율,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부하율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 부등률을 계산하시오. 자, 부등률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최대 전력을 의미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여기 0시부터 6시까지 2kg. 그럼 두 개 더하면 4kg죠. 그죠? A 수용과 B 수용과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전력입니다. 여기는 6kg, 4kg. 6kg, 4kg면 10kW. 8kg, 2kg. 10kW. 2kg, 6kg. 8kW. 합성했을 때의 최대 전력 몇 kW일까요? 10kW가 되겠죠. 10kW.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10kW 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각 부하.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8. B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6. 하면 8 플러스 6 하면 이때의 부등률은 1.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네, 요것도 역시 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평형 3상회로에 접속된 전압계의 지시가 220V, 전류계의 지시가 20A, 전력계의 지시가 2kW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런 거죠. 여기에 전압계에 220V가 이제 220V 지시를 하고 여기 전류계 20A. 그리고 여기 전력계에 2kW가 지시가 됐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물음을 한번 볼까요? 가로 1번 임피던스 Z에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하시오. 예,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하겠지요. 자, 전력 이거 하나에 소비되는 전력이 몇 킬로와트? 2kW.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2 곱하기 3은 6kW. 그래서 답은 6kW가 되겠습니다. 가로 2번 임피던스 Z를 복소수로 나타내시오. 자,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그리고 이것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저항의 제곱,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해서 크기를 구하죠. 우선 이 회로에 여기 문제에서 준 회로의 임피던스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값은 전류 분의 요거 뭐예요? 상전압이죠. 상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에요. 상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입니다. 2라고 나타낼게요. 근데 문제에서 준 전압은 뭐죠?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자,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크기지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상전압 대신 루트 3분의 선간전압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래서 루트 3 i분의 v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전류는 20A, 전압은 220. 요거 뭐예요? 선간전압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이때의 하나의 임피던스는 6.3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6.35ohm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전력 어떻게 구하죠? 소비전력 I제곱 R로 구하죠. 그죠? 자, 전력 2kW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2kW. 그러면 2kW니까 10의 3승으로 해서 기본 단위 와트 단위로 바꿔주고요. 전류 값이 20A. 20A 제곱에 저항값을 곱한 게 2kW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저항값 구할 수 있겠네요. 얘 넘어가서 나눠주면. 즉, 20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0의 3승 나눠주면 5옴.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항이죠, 저항. 그러면 여기 저항값이 5ohm이다 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계산한 6.355은 루트 저항 5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 리액턴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루트 없애면 양변에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집니다. 그럼 얘랑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제곱 없어지고 루트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5의 제곱을 넘겨요. 얘는 x의 제곱, 여기 리액턴스의 제곱에 더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빼줘야 되지요. 그래서 6.3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리액턴스의 제곱이다. 어떻게 없애주죠? 양변에 루트를 하면 루트와 제곱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루트 6.3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임피던스고 얘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리액턴스는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면 리액턴스는 3.91이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저항이 5 플러스 J, 리액턴스가 3.91 해서 복소수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직접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죠? 직접 해 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저항 R이 25옴, 전압 V는 220 루트 2에 사인 120 오메가 T 볼트이고 변압기 권수비는 1대1일 때 단상 전파 정류 브릿지 회로에 대한 다음 값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미완성 브릿지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거는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암기. 요게 이제 정류 회로인데 단상 전파예요. 전파. 자, 보면은 이제 요거 우선 암기를 해 주시고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정류 회로가 뭐예요? 교류 회로를 직류로 이제 변성해 주는 게 이제 정류 회로지요. 자, 교류는 한 번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한 번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얘는 막혔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죠?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면 부하가 느끼는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쪽 방향이 돼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흐릅니다. 왜냐? 이쪽으로 흐르면 이건 회로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류가 알아서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류가 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회로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류가 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건 뭐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을 때예요. 이번에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즉 이쪽 방향으로 흘렀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는 갈 수 있을까요? 막혔네요. 그죠? 다이오드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면 이번에도 이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부하가 느끼는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는 가지 않겠죠. 왜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알아서 일로 흐른다고 했어요. 자, 알아서 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보면 부하가 느끼는 전류의 방향은 모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게 직류예요, 직류.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교류지만 출력, 부하가 느낄 때의 전류는 직류다. 중간에 이런 정류 회로를 넣었기 때문에 부하가 느끼는 전류는 직류다. 해서 이게 이제 정류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 전류, 이쪽으로 진행하는 전류, 모든 파형을 정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파 정류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파 정류회로,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반파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만 이용해서 부하한테 보내주는
그런 회로를 반파 정류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얘는 단상 전파 정류 브릿지 회로를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거. 이건 암기예요,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VDC의 평균 전압을 계산하시오. 자, 이건 이제 부하의 평균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류돼서 나온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건 어떤 회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평균 전압은 파이 분의 2 루트 2에 요거 RMS가 뭐냐면 시료값을 의미해요. 시료값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얘를 적용하면 요 VM이 최대값이죠. 여기다가 2 루트 2를 곱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파이 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다. 예,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파이 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은 문제를 보면 전압 이렇게 줬지요. 그죠? 여기서 최대값 뭘까요? 요 앞에 있는 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200의 루트 2. 자, 그래서 2 곱하기 최대값 200 루트 2. 요거 계산하면 198.6V가 그 평균 전압, 부하 측의 평균 전압이 되겠습니다. 가로 3번 VDC의 평균 전류를 구하시오. 평균 전류 I는 R분의 V. 문제에서 저항 25옴 줬지요. 그 다음에 VDC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예, 가로 2번에서 구했죠. 198.6V 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9.9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번 각상의 불평형 전류 I0. 이건 뭘까요? 영상전류예요. I0는 영상전류가 1.8에 위상각이 마이너스 159.17A고 정상분은 I1으로 나타내고 8.95에 위상각이 1.14도. 그 다음에 역상분은 I2의 크기가 2.51이고 위상각이 96.55도 라고 할 때 각상의 전류 A, B, C의 전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지금 불평형 회로에서의 A상, B상, C상의 전류를 구해라. 이런 문제죠. 자,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자, 불평형 회로에서의 A, B, C상, A상은 영상 플러스 정상 플러스 역상.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더해준 거예요. 다 더해주면 7.27에 위상각은 16.23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상의 전류는 영상 플러스 A제곱의 정상 플러스 A의 역상. 자, 여기서 이 A가 의미하는 건 120도입니다. 그래서 요 A는 크기가 1이고 120도를 적용해줘요. 그리고 A제곱은 A가 2번, 120도가 2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기가 1이고 A가 120도가 2번이니까 240도. 얘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전류 1.8의 각도가 마이너스 159.17 플러스 요거 A의 제곱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이라고 했죠? 크기 1이고 240도 곱하기 정상분 8.95의 각도가 1.14도. 자, 요 세 번째 거. A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라고 했어요. 곱하기 전류, 역상분 2.51, 그 다음에 각도, 위상각이 96.55.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대로 쭉 넣으면 12.8의 위상각이 마이너스 128.8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는 영상분 플러스 A. 요거 뭐라고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라고 했어요. 요것의 정상분 플러스 A의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 I2 역상분이죠. 요것도 똑같이 위에서 계산한 거와 같이 영상분 1.8에 위상각이 마이너스 159.17 플러스 A 크기가 1이고 120도 곱하기 정상분 8.95 위상각이 1.14 플러스 A 제곱 크기가 1이고 240도 곱하기 역상분 2.51 각도가 96.55. 요것도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대로 쭉 누면
이때 C 이상의 전류는 7.23의 각도가 123.65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A, B, C상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필기 공부하실 때 회로 이론에서 아마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의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자,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지요. 단답형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제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를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 2항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가로 2번에 여기 1번, 2번이 있네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 서류를 몇 년?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입력하여야 된다. 네, 요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고압 측 1선의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전로에 접속된 주상변압기 380V 측 한 단자의 중성점 접지 공사를 할 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값은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단 이 전선로에는 고조압 혼촉 사고 시 1초 초과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이며 고압 측 1선 지락 전류는 100A라고 한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접지 저항값 물어본 거죠. 접지 저항값. 근데 요거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서의 접지 저항값 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눗값 이하이어야 한다. 뭘 300으로 나눠요? 1선 지락 전류를. 네. 자, 보면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돼요. 300을 1선 지락 전류로 나눈다고 했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접지 저항값 물어봤죠. 접지 저항값.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항값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여기 고조압 혼촉 시 1초 초과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에는 300을 나눗값 이하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0을 지락전류로 나눠라. 네, 이 값만큼의 저항값, 이 값 이하의 저항값으로 해라. 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300 나누기 1선 지락전류 100이네요. 100 하면 이때 저항값은 3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 초과 2초 이내는 300, 1초 이내는 600,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을 적용해서 지락전류로 나눈 값이 접지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23년 제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문제들도 역시 10개년도 기출문제 답을 적을 수 있다면 충분히 60점 이상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실기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은 적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 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항상 내가 아는 문제라도 한 번씩 적어보면서 이렇게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